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8월 27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내일은 8월의 마지막 주말이죠. 다음 주 들어가면은 30일, 31일 이 이틀 동안 국민의힘에서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는데, 자, 오늘은 지금 현재 판세를 좀 분석을 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추이가 어떻게 될지 그것을 한번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선거 전문가, 선거의 달인 박창달 전 국회의원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었죠. 그래서 경선에 들어가면은 지금 현재 1강 구도인데 윤석열, 국민의힘 경우입니다. 국민의힘 1강 윤석열 구도인데 경선에 들어가면은 바뀔 수가 있다. 홍준표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격을 하고 있고 또 뭐 최재형, 유승민 다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 오늘 현재 판세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홍준표 의원 지지율이 급상승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매일경제신문이 자체적으로 RN서치와 같이 여론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홍준표 나란히 20%대. 이것은 뭐냐면은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입니다. 여야 통틀어서 한 게 아니고 여야 통틀어서 한 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과 홍준표가 나란히 20%대다. 어제 리얼미터도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범야권이 양강 구도로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윤석열이 쭉 치고 나서 윤석열 때문에 다른 주자들, 기존의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차단이 됐다. 뭐 벽이 생겼다. 그런 분석이 있었는데 지금은 홍준표가 치고 나오고 유승민도 조금 어떤 분발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매일경제와 MBN이 7차 여론조사를 했는데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이 28.6%, 홍준표가 20.9%. 어제 리얼미터 조사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제 리얼미터 조사가 한 8%포인트 차이 났는데 이 조사도 7.7%포인트까지 차이가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윤석열은 20대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하락을 했고 이 홍준표는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대구가 지역구인데 대구 지역구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쪽에서 더 많은 표가 나오는데 아마 이것은 정권교체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세로는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홍준표 그렇지만은 역선택의 함정이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죠. 어제 제가 역선택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이 민주당 지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당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높은데 자, 이 보시면은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홍준표가 받은 표가 20.9%입니다. 전체적으로 20.9%를 받았는데 지지 정당별로 보면은 홍준표를 지지한 사람들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이것을 보면은 가장 많은 것이 이 더불어가 열린민주당입니다. 열린민주당 여권의 이중대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홍준표를 지지하는 비율이 39.4% 거의 뭐 4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도 23.1% 거의 뭐 10명 중에 한 2명 이상이 홍준표를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야권 후보들 중에서.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자는 18.8%만 홍준표를 지지하죠. 전체 지지율이 20.9인데 국민의힘 지지자는 18.8%. 그 다음에 국민의당 안철수가 있거나 국민의당 지지율이 14.9%. 반면에 열린민주당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많이 지지한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경우죠. 하나는 윤석열이 아니고 홍준표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홍준표가 만만하다. 또 하나는 그래도 야당에서 대통령 감은 홍준표다. 이렇게 뭐 생각하는 양쪽이 있겠는데, 자, 어느 쪽이 비율이 높을지는, 나중에 선거 결과가 말을 해주겠죠. 자, 이 상황에서, 여야 통틀어서 하는 조사도 또 따로 있겠죠. 매일경제 뭐 이것만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야 통틀어서 조사를 하면은 주로 윤석열과 이재명이 1위, 2위를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ARS로 기계로 하는 것이죠. 자동응답 조사를 하면은 주로 윤석열이 높게 나오고
사람이 하는 전화 면접, 갤럽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면은 이재명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아무래도 사람이 직접 물어보면은 야당을 지지한다고 말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여당의 이재명이 높게 나오는 것 아니냐, 자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매일경제조사, 제가 말씀드린 매일경제조사도 ARS인데 기계가 하는 건데 거기서 지금까지 추이대로 윤석열이 앞서게 나왔습니다. 자, 매일경제 일면 중간 기사 보시면 역전당했던 윤석열, 이재명을 다시 제쳤다. 자, 다시 제쳤습니다. 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죠. 뭐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누가 앞선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체 조사에서 윤석열 37.1, 이재명 33.3,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2.9% 포인트 오차니까 전체 하면은 한 6% 가까이 되죠. 그러니 이것은 오차범위 안에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22.5. 자, 이렇게 나온 상황인데 이 추세가 쭉 유지되면은 윤석열이나 이재명 둘 중 한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과연 그렇게 다음 대통령이 될까? 아니면은 다른 주자들이 치고 나올 수 있을까? 가령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홍준표든지 유승민이든지 최재형도 뭐 아직 가능성이 있죠. 이 다른 후보들이 치고 나올까? 원희룡도 있고, 아니면은 또 민주당에서는 뭐 추미애도 있고, 박용진, 또 정세균 뭐 이렇게 있는데 김두관, 자 치고 나올까? 과거 사례를 한번 보면 되겠죠.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과거 사례. 자, 1987년에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로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7번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자, 그렇다면 과거 대선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 내년 3월 9일 대선을 한 6개월 남짓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지율 조사가 나중에 실제로 내년 3월 9일에 그대로 반영이 될까? 과거에는 어땠을까?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분석한 기사가 조선일보에 있습니다. 자, 지금과 6개월 후 대선 때 실제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될까? 오늘 조선일보에서 분석을 했는데 여론조사 전문기자 홍영님의 뉴스 저격입니다. 자, 역대 대선에서 6개월 전, 지금은 6개월 전입니다. 그때는 대선이 12월 달에 치러졌죠. 지금은 조기 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작년 5월 10일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6개월 남짓 남겨두고 있는 시점이죠. 역대 대선 보면 역대 6개월 전에 여론조사 선두를 형성했던 6명 중에 4명이 실제로 당선됐습니다. 4명이. 앞서 나갔던 4명이 당선됐는데 6명 중에 지금은 변수가 1위가 혼전이라는 거죠. 윤석열과 이재명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자, 그 부분이 지금 여론조사 전문 기자가 의문 부호를 찍는 겁니다. 이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이 4사람은 여론조사 6개월 전에 1위를 계속 유지를 했고 청와대에 결국 입성을 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은 1위가 그때 6개월 전에 달랐습니다. 노무현이 16대 대선이죠. 2002년에. 그때 1위는 이해창이었습니다. 이해창. 6개월 전 1위 이해창. 이해창이 40.1%고 노무현이 26.8%. 거의 뭐 더블 스코어가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 막판에 정몽준과 단일화 이 이벤트로 이겼죠. 노무현이. 그때 6개월 시점에 이해창 40.1, 노무현 26.8, 정몽준 16.1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노무현과 정몽준을 산술적으로 그냥 합해보면은 42.9가 나오기 때문에 40.1 이해창보다 높죠. 물론 산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단일화 효과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번 바뀐 게 지금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6개월 전에 대선 19대 대선 6개월 전에,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갑자기 치러졌지만은 어쨌든 그 6개월 전에 보면은 1위 후보는 반기문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21%, 그리고 문재인이 19%, 뭐 거의 각각 근접하기는 했지만은, 그리고 안철수도 그때 10%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인데,
지금은 그 아래 기사 보시면은 1위 독식 후보가 없는 20대 총선. 1위를 달리는 그 윤석열과 이재명이 엎치락뒤치락 하기 때문에 독식하는 후보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선두권 지지율이 주로 이제 20%, 30%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론이 미미해서 추격도 쉽지 않다. 그 전에 그 YS 때는 그 1위 후보가 김영삼 29.6%, 김대중이 19.3% 많이 떨어져 있죠. 물론 뭐 그렇게 큰 차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김영삼은 그대로 됐고 15대는 김대중 25.3, 이해창 16.5 그대로 됐고 또 17대 이명박 41, 박근혜 24, 손학규 6.1 그리고 18대 박근혜 35, 안철수 21, 문재인 24 그래서 그대로 쭉 됐는데 지금은 그리고 16대 대선 때 노무현이라는 변수가 있었고 19대 대선 때 반기문이 1위였지만 문재인이라는 변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안이 미미하다. 그래서 추격도 쉽지 않다. 이렇게 매일경제신문이 분석을 했는데 자 국민의힘 경우에 대안론이 있었죠. 최초에 나온 것은 최재형이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 플랜 B 이렇게 불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데뷔전에서 좀 망쳤죠. 어제 박창달 전 의원도 분석을 했지만 데뷔전에서 한 몇 개의 질문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뚜렷이 밝히지 못하는 바람에 준비가 안 됐다. 뭐 이런 그 지적을 받으면서 지금 지지율이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그 대신 이 홍준표 의원이 선두주자 윤석열은 보수 개멸의 장본인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치고 나오는 그 양상입니다. 물론 역선택 논란도 있죠.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민주당 지지자나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또 그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홍준표를 많이 지지한다. 그 역선택 만만해서 막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한 명 유승민 전 의원도 주로 정의당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지지를 합니다.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은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앙일보 12면 보시면은 유승민이 홍준표가 지금 치고 나가니 윤석열을 잡는다. 그런데 그 윤석열을 잡은 홍준표를 내가 잡으면 내가 대선 후보다. 이런 논리를 어제 펼쳤습니다. 본인도 지금부터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을 했으니 지금부터 뛰면은 지금 홍준표가 윤석열을 잡고 있는데 내가 홍준표를 잡으면은 결국 내가 후보 아니냐. 야당의 후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경제 성장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도와 젊은 층에서 일관된 지지를 받는 사람은 나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TK 지역 배신, TK 지역에서 나오는 배신 프레임 해소가 숙제다. 중앙일보 분석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이었고, 원조 친박, 이렇게 불렸던 유승민 의원이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고향인 대구에서 지역구를 가지고 있었죠. 동구 아래. 자,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앞장을 섰기 때문에 배신 프레임, 대구 경북에서 배신 이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유승민의 숙제다. 자, 이런 분석 기사입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따라잡고 유승민이 홍준표 후보를 따라잡아서 결국에는 유승민이 후보가 될 거다. 자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유승민 외에 또 한 명의 다크호스로 불렸던 인물이 있었죠. 국민의힘 안에서. 윤희숙 의원입니다. 아직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사퇴서를 제출을 했지만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 윤희숙 의원이 일단은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의원직 사퇴 선언까지 했는데 그 진정성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진보 좌파에서 프레임을 거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런 빌미가 제공된 것 또한 뭐 완전히 부인을 할 수가 없죠. 중앙일보 신면 보시면은 보수 성향 언론인데 어쨌든 뭐 보수 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조중동 이렇게 해서 신면 보시면은 여당
에서 주장하는 것은 윤희숙이 KDI 정보로 투기에 관여를 했다. 그런데 윤희숙 의원 쪽은 부친이 땅 산 것도 몰랐다. 그때 뭐 사전 그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산업단지가 그 세종시에 그 부친이 땅을 샀는데 그 인근에 이 산업단지가 들었었는데 그때 KDI에서 이 연구 용역을 했는데 그때 윤희숙 의원이 KDI에 근무를 했다. 자, 그런 의혹인 거죠. 윤희숙 의원 KDI 근무할 때 부친이 그 한국개발연구원에 근무할 때 부친이 이 땅을 매입을 했다. 그래서 김두관 민주당 대권 주자죠. 김두관은 내부 정보로 가족이 공모한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2016년에 8억에 그 땅을 샀는데 현재 한 20억 된다고 합니다. 5년 만에 20억 대는 추정. 그랬기 때문에 투기 아니냐 이런데 부친은 딸에게 땅 투자한다는 얘기 안 했다. 그렇게 하지만 지금 한국일보는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윤희숙이 정치 영웅에서 가감히 이 정치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러면서 가감히 의원직 사퇴서를 던지고 했는데 오히려 야당의 지금 리스크가 되는 거 아니냐, 위험 요소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불어난 투기 의혹 야당이 당혹해 하고 있다. 자, 이준석이 윤희숙이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할 때 쫓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두 사람이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만류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명백히 해명을 하지 않으면은 이 프레임에 완전히 갇혀서 이 부동산 문제가 지금 문재인 정권의 최대 약점이고 최대 실정인데 그래서 정권심판론의 대상이 되는데 이 부동산 문제가 그것을 계속 공격을 했던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 5번 발언으로 계속 그 공격을 했던 윤희숙 의원이 만약에 여기 연루가 됐다면 치명적이죠. 자, 그래서 새로운 내용, 윤희숙 의원 해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눈물로 만류했던 이준석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윤희숙 의원은 토지 매입 과정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내일 이 주말에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조국 씨 동생 조건 씨 이야기입니다. 뭐 조국 비리는 크게 보면 세 가지죠. 자녀 입시 비리, 그다음에 또 사모펀드, 그다음에 또 운동학원, 가족학원, 운동학원 여러 가지 비리인데 그 중에서 아주 악질적인 것이 교사를 채용을 하면서 중학교 교사를 채용을 하면서 이사장 가족이 돈을 받았다. 그때 조건 씨가 운동학원의 조국의 동생 조건이 운동학원의 사무국장이었죠. 교사 채용하면서 돈 받고 채용을 했는데 자, 어제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2심 선고가 있었는데 1심에서는 징역 1년 받았는데 2심에서 3년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2년을 더 감옥에서 살게 됐는데 자, 2심에서 이렇게 1심에서 1년을 3년으로 선고해서 법정 구속해버리는 거 상당히 이례적이죠.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문재인 정권의 민낯과 연결이 됩니다. 일단 조선일보 사이드톱 기사를 보시면은 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에서 징역 1년, 1심은 1년이었는데 3년으로 올라갔다. 범인 도피 등 혐의로 법정 구속이 됐다. 그전에 구속됐다가 또 뭐 어떻게 해서 보석으로 풀려났죠. 근데 어제 다시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징역 3년. 1심은 1년이었는데 3년. 그러니까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검찰 쪽에서 제기한 공소가 인정이 된 거죠. 자, 조건 26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 자, 이 재판장 서울고법 형사3부 박연욱 재판장입니다. 조국 일가가 운영하는 운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건은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 1억 4,700만 원을 받고 또 가짜 공사 대금 채권으로 운동학원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서 자기들끼리 막 소송을 해서 그 지키기 위해서
11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배임이죠. 이렇게 2019년 11월에 기소가 됐는데 1심에서는 조건이 교사 채용 시험지를 유출해서 학원 업무를 방해한 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 2심에서는 나머지도 전부 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 어제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채용 비리에 연루된 그 공범을 해외에 도피시킨, 해외로 빼돌린 그 혐의까지 다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웅동학원과 관련한 허위소송 이것도 부분적으로 유죄로 판단을 해서 징역 3년 법정 구속을 했죠. 왜 그러면 1심에서는 왜 그랬을까? 자, 제가 2심 재판부 재판장 박연욱 서울고법 형사 3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신문에서 관련 해석 기사가 있는데 조국 동생 1심은 채용 비리만 유죄, 2심은 4개 혐의 유죄. 자, 이렇게 됐는데 자, 1심은 왜 그랬을까요? 작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올해 3월 보석으로 석방해줬다. 그리고 법원 관계자는 조 씨가 법정 구속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 이번에. 자, 1심.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부가 사실상 봐주기 판결을 한 것 아니냐. 분석해 놓는다. 자, 그럼 1심 재판장이 누구였을까요? 김미리 부장판사입니다. 김미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 재판 질질 끌다가 결국은 거기서 나왔죠. 그때 무슨 뭐 병간가 내고 나왔는데 1심 재판장이 김미리 부장판사였습니다. 바로 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에서도 본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공판 준비 기일로만 1년 3개월을 끌어 무리를 빚었던 김미리.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이 1심을 했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솜방망이 처벌 1심에서 1년 했는데 2심에서는 법대로 적용을 해보니 이것은 아니다 해서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한 것이죠. 점점 문재인 정권이 마지막으로 가면서 법정에서 그동안 가려졌던 여러 가지 실체들이 좀 드러나는 그런 양상을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8월 27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